그녀는 패션 모델이자 댄서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화려한 모습으로 런웨이, 패션쇼장, 그리고 프레이보이 맨션에 등장했죠. 하지만 그녀의 진짜 꿈은 심리치료사가 되는 것이었고 결국 그 꿈을 이뤄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헤비메탈 음악을 좋아했고 로스앤젤레스의 살인사건들에 깊이 빠져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지의 미스터리 수첩 지금 시작합니다. 에이미 하윅은 1981년 5월 20일 펜실베니아주 셀러스빌에서 태어났습니다. 에이미는 고아였으며 갓난아기 때 랜스데일에 사는 한 부부에게 입양되었죠. 그녀의 양부부는 그녀를 키우면서 충분한 자유를 주었고 그녀가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빼어난 외모를 가졌던 에이미는 누구에게나 사랑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이미에게 할리우드에 가서 도전해보라고 권유했죠. 에이미의 꿈은 스타가 아니라 심리학자가 되는 것이었지만 그녀도 할리우드에 가보는 것이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캘리포니아 폴리테크닉 주립대학교에 진학해 심리학을 공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양부모님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에이미는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스스로의 노력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그녀는 식당 종업원, 파티 도우미, 그리고 전문 모델로 일했죠. 이 과정에서 에이미는 많은 친구를 사귀었는데 로버트 코슐랜드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에이미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했죠. 보통 로스앤젤레스에서 오는 예쁜 소녀들은 모두 배우가 되기를 꿈꾸지만 에이미는 달랐습니다. 춤을 추고 모델 일을 하는 것은 그녀에게 학비를 벌기 위한 부업일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에이미는 이 부업을 점점 더 뛰어나게 해냈고 심지어 플레이보이 맨션에서 횃불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비록 횃불에 그녀의 눈썹이 그을리기도 했지만 다른 댄서들이 그녀 곁에 서면 여전히 빛을 잃을 정도였죠. 학업에 있어서도 에이미는 순탄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그녀는 페퍼다인 대학교에서 임상심리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학비 역시 그녀 스스로 벌어서 마련했죠. 이후 에이미는 자격증을 갖춘 결혼 및 가족 심리 치료사가 되어 가족 및 부부관계 상담을 전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소 아이러니하게도 에이미가 이 분야의 전문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 자신의 연애 생활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과거 여러 유명 남성들과 교제했는데 그 중에는 배우 크리스 핑클로프, 데이브 나바로, 락 가수 메릴린 맨슨 등이 있었습니다. 에이미는 여러 번 연애에 깊이 빠졌고 감정 문제에 대해 결코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새 남자친구가 생기면 친구들은 금방 알 수 있었죠. 에이미는 각종 잡지의 화보 촬영을 자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사진작가 게러스 퍼스하우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게러스는 사진 기술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에도 매우 능통했죠. 그는 독학으로 프로그래밍을 익힌 괴짜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스스로를 아주 유머러스한 코미디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가 무대에 올라 공연을 할 때마다 관객들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It's great to be here in all of the best parts of entertainment. We've got most of a band. We've got morning radio sound effects. Sometimes a full band when a toy kazoo comes from the ground, raises from the grave, takes over Tony and starts singing. It's wonderful. It's a wonderful time. 게러스와 에이미가 교제하는 동안 에이미에게 이성 친구가 많은 것 때문에 게러스는 매우 불만스러워했습니다. 만약 에이미 곁에 이성이 있으면 그는 때때로 에이미에게 갑자기 강제로 키스했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에게 에이미는 내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에이미는 이에 대해 극심한 반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게러스에게 이별을 통보했죠. 하지만 게러스는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는 관계를 되돌리기 바라며 며칠 연속으로 에이미에게 서정적인 음악 링크가 담긴 문자를 보냈습니다.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에이미는 결국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해야 했죠. 결국 게러스와 에이미는 헤어졌습니다. 2012년 에이미는 한 교도소에서 죄수들을 상대로 심리 상담을 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누군가 에이미가 몇 년 전 플레이보이를 위해 찍었던 수위 높은 사진을 그녀가 일하던 교도소로 보낸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에이미는 즉각 일자리를 잃고 말았죠. 당시 에이미는 자신의 커리어가 끝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녀는 한동안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이때 그녀의 좋은 친구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성과 관련된 심리치료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은 다소 농담 섞인 말이긴 했지만 확실히 좋은 아이디어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많은 여성들이 심리적 문제를 겪기 때문이죠. 그들은 도움이 필요하지만 보통 일반적인 심리 의사를 찾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에이미는 인간 성학 전공을 추가로 공부했습니다. 이것은 에이미의 사업의 또 다른 방향이 되었죠. 그녀는 관련 저서도 집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리학자가 이 분야의 치료를 한다고 공개하면 고객이 찾아오기 매우 어렵습니다. 고객들은 심리의사와 이런 소통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에이미는 남달랐습니다. 그녀는 로스앤젤레스와 할리우드에서 일했고 플레이보이 맨션에서 모델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사업은 생각지도 못하게 아주 잘 되었죠. 에이미는 정기적으로 한 TV 프로그램 녹화에 참여해 시청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이 세분화된 분야에서 거의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죠. 그러나 에이미의 고객 중에는 순전히 에이미를 보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도 확실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이미는 그들이 본 가장 아름다운 심리치료사였을 테니까요. 에이미가 맨슨과 교제할 당시 한 번은 에이미가 생일을 맞았습니다. 생일 파티에서 한 친구가 왜 맨슨이 보이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에이미는 농담조로 그가 오후 6시 전에 일어나는 건 불가능해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가 완벽한 생일 파티를 여는데 영향을 주진 않았습니다. 이 파티에서 에이미는 드루 캐리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드루는 유명한 배우이자 프로그램 진행자였죠. 그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당신은 생일날 당신을 바람맞히지 않는 사람과 놀아야 해요. 아니면 다음 주에 내가 디즈니랜드에 데려가 줄까요? 지금까지 아무도 에이미에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에이미는 아주 환하게 웃었습니다. 며칠 후 드루는 정말로 에이미와 그녀의 10여 명의 친구들을 데리고 디즈니랜드에 갔습니다. 그녀는 아주 즐겁게 놀았죠. 그날 드루는 로버트에게 자신이 에이미를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드루와 에이미는 교제를 시작했죠. 에이미는 거처를 옮겨 드루와 함께 살기까지 했습니다. 두 유명인의 만남은 금세 사람들의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2018년 1월, 드루는 프랑스 파리에서 에이미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행하는 가격이 적당해 라는 프로그램에서 에이미와의 약혼 소식을 발표하기도 했죠. I'd like to introduce you to my brand new lovely fiancée, Amy. How you doing, Amy? 이 소식은 이후 며칠 동안 주요 언론 매체들에 의해 다투어 보도되었고 인터넷상에서 끊임없이 확산되었습니다. 드루와 약혼한 후 에이미는 대중의 시선에 노출될 기회가 더 많아졌죠. 그녀는 많은 TV 프로그램과 수많은 파티에 참여했고 삶은 더욱 다채로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몇 가지 골칫거리도 생겼죠. 누군가 에이미의 소설 계정을 표적으로 삼은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댓글란에 에이미에 관한 사실이 아닌 정보들을 게시했습니다. 내셔널 인콰이어러는 이 정보에 매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에이미를 인터뷰했고 에이미는 내셔널 인콰이어러가 이 사건을 독점 보도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많은 정보들이 악의적인 중상모략이며 누가 이런 정보들을 퍼뜨리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공인으로서 확실히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쉽고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때때로 단점이 되기도 하죠. 특히 누군가 악의를 품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드루와 에이미가 모두 재능 있는 사람들이며 그들의 사랑이 부럽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드루가 에이미보다 23살이나 많고 이는 결코 적은 나이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때 몇 가지 이상한 목소리들이 등장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23살 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알아? 그녀는 돈을 좋아하고 그는 돈이 많다는 거지. 이 말은 때로는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에이미는 젊고 예쁠 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사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이미의 친한 친구들은 그녀가 절대 돈 때문에 배우자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죠. 그뿐만 아니라 에이미는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어떤 댓글들은 에이미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아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에이미의 입장에서는 그녀는 항상 밝은 곳에 노출되어 있었고 미행자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녀는 몹시 불안해했죠. 드루는 에이미에게 골칫거리를 안겨주지 않기 위해 차라리 자신이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에이미 역시 토크쇼에 출연해 몇몇 사람들의 발언이 좌절감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회사가 있고 고학력자이며 스스로의 힘으로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 그녀는 꽃뱀일 거야. 이것 때문에 그를 원하는 걸 거야. 라고 말하는 건 확실히 좌절감을 줘요. 난 사실 내 사업이 있고 학위도 있어. 라고 하죠. 하지만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인터넷상의 발언은 갈수록 도를 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이미가 가족을 잘 대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그녀의 박사 학위는 돈으로 산 것이라고 했으며 심지어 에이미가 폐경을 했다고도 했습니다. 비록 이 중 어느 것도 사실이 아니었지만 거짓을 증명하는 것은 루머를 퍼뜨리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에이미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죠. 2018년 10월 경찰은 에이미로부터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는 것 같다는 신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그녀와 드루가 사는 곳으로 출동했을 때 에이미가 말한 미행자를 찾지 못했죠. 한 달 뒤 에이미와 드루는 결별을 발표했습니다. 친구들은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 그들이 헤어지게 된 주된 원인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생활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죠. 1년여가 지난 2020년 발렌타인데이 전야, 에이미와 드루는 다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어찌됐든 드루는 에이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 하나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드루 역시 에이미와 친구로조차 지내지 못하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에이미는 친구들과 발렌타인데이 파티를 열 계획이었고 드루를 초대했죠. 하지만 이번 파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모두 에이미의 여성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드루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에이미의 친구 로버트는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찰관은 로버트에게 에이미가 습격을 당했다는 사실을 말해주었고 자세한 상황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로버트는 경찰서로 불려가 조사를 받았죠. 경찰은 어젯밤 로버트가 어디에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에이미를 본 것이 언제인지 등 일상적인 질문들을 했습니다. 로버트는 모두 사실대로 대답했죠. 조사가 끝난 후에야 경찰은 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에이미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늦게 로버트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에이미가 피살되었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당연히 드루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전화를 걸어 비보를 알리는 것은 힘든 일이었지만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친구 로버트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의무였습니다. 비록 에이미는 입양가정 출신이라 친척은 많지 않았지만 열정적인 성격이었고 누구와도 대화를 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에이미는 인복이 많았고 매우 많은 친구를 두고 있었죠. 에이미의 친구들은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믿지 못하다가 매우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누구도 이런 일로 장난을 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도 알았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전날 에이미가 연 파티에 참석했고 에이미와 함께 사진도 찍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뒤에 에이미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길 카리오 경관이 이 사건의 조사를 맡았습니다. 그는 20년 이상 살인사건 조사관으로 일해왔으며 수사 경험이 매우 풍부했죠. 에이미는 그녀의 거처 1층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되었을 때 그녀는 이미 숨이 멎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곧 사망 판정을 받았죠. 길 경관은 현장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에이미가 발견된 곳 바로 위에는 발코니가 있었습니다. 발코니는 지면에서 약 6m 정도 높이에 있었는데 그녀가 발코니에서 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에이미의 몸에는 추락으로 인한 상처 외에도 다른 상해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방어흔이 있었고 머리에는 둔기에 맞은 상처가 있었으며
목에는 졸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길 경관은 이것이 사고가 아니라 살인사건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에이미의 방바닥에는 구슬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목걸이나 팔찌처럼 보였죠. 게다가 길 경관이 침대 밑에서 약물이 가득 찬 주사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확인 결과 주사기 안에 들어있던 것은 치사량에 달하는 니코틴이었습니다. 에이미의 몸에서 주사바늘 자국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누군가 주사기를 이용해 에이미를 살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침실에서 발코니로 이어지는 유리문과 블라인드가 망가져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유리 파편과 핏자국이 있었죠. 길 경관은 에이미가 바로 이곳에서 습격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곧 에이미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여러 군데 상처가 있었고 목에는 졸린 자국이 있었으며 설골이 골절되어 있었습니다. 사인은 목졸림으로 인한 지식사였죠. 이것은 길 경관이 추측한 것과 일치했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에이미는 발코니에 떨어지기 전에 이미 치명적인 상해를 입었던 것입니다. 길 경관은 먼저 에이미의 사회적 관계부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에이미는 친구가 많았지만 모두가 누가 에이미에게 그토록 큰 적의를 품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에이미의 남자친구였던 두루가 가장 먼저 경찰의 주의를 끌었죠. 에이미와 두루는 헤어진 지 2년이 되었는데 그들이 다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을 때 에이미가 피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의심스러웠습니다. 길 경관은 두루를 찾아가 그를 신문했죠. 두루는 매우 슬퍼 보였습니다. 그는 길 경관에게 자신은 에이미를 아주 좋아했다고 말했습니다. 에이미는 매우 활발했고 그의 삶에 색채를 더해 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에이미가 기이한 것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기괴한 것들을 좋아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어 동물의 박제나 해골 장식품 같은 것들 말입니다. 심지어 그녀는 묘지에 가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일종의 즐거움으로 여겼죠. 그 외에도 에이미는 로스앤젤레스의 유명한 살인사건들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경찰이 두루에게 어떻게 에이미와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으며 사건 당일 밤에는 어디에 있었는지 묻자 두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에이미가 발렌타인데이 전야에 그에게 문자를 보내 그리운 마음을 표현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연락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에이미가 여는 발렌타인데이 파티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모두 그녀의 여성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자신은 파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두루는 사건 당일 밤에 대한 명확한 알리바이를 제공했죠. 곧 두루의 알리바이가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혐의를 벗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다음 날, 로버트는 다시 경찰서를 찾아와 경찰에게 사건과 관련이 있을 만한 사람 한 명이 생각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바로 게러스 퍼스하우스였습니다. 비록 로버트와 게러스는 친하지 않았지만 그의 기억 속에 에이미와 그의 교제는 접근 금지 명령으로 끝이 났었습니다. 게러스는 에이미와 갈등을 겪은 유일한 사람이었죠. 로버트는 또한 당시 에이미가 게러스를 매우 두려워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원래 게러스는 경찰의 시야에 없었습니다. 그와 에이미가 교제했던 것은 이미 10여 년 전의 일이었기 때문이죠. 이제 로버트의 말에 따라 경찰은 에이미가 그에 신청했던 접근금지 명령을 찾아냈습니다. 이로 인해 게러스는 중요한 용의자가 되었죠. 길 경관은 보통 한 여성이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면 반드시 그녀가 위험을 느낄 만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판사 역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접근금지 명령 발부 여부를 결정하죠. 길 경관은 게러스의 소유욕이 극도로 강하고 성격이 불같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한 번은 늦은 밤에 게러스가 차에 에이미를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에이미와 말다툼을 몇 마디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녀를 길가에 버리고 갔죠. 에이미의 여성 친구인 멘도사는 심지어 게러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그녀는 게러스가 예민하고 보복심이 매우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정당하거나 거절당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또한 멘도사는 게러스가 컴퓨터와 프로그래밍에 능통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이것은 장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은 게러스가 에이미의 컴퓨터를 해킹해서 컴퓨터 안에 있는 자료들을 전부 삭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에이미가 집에 없는 틈을 타 셔먼 오커스 지역에 있는
에이미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사진첩을 뒤지기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에이미가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기로 결심한 원인은 게러스가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에이미는 게러스가 계속해서 자신의 전화를 도청하고 소셜 계정에 접속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게러스는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아마도 에이미의 새 남자친구 드루가 훌륭한 코미디언이었기 때문에 게러스가 더욱 질투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성격상 분명 큰 타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코미디언이 되는 것은 게러스가 하고 싶었지만 해내지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이죠. 지금 돌이켜보면 2년 전 에이미가 드루와 약혼한 후 발생했던 부정적인 악플들과 주거 침입 등 일련의 사건들은 모두 게러스의 능력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처럼 보였습니다. 에이미 친구들의 진술에 따라 게러스의 혐의는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그래서 기획경과는 게러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에이미와 게러스가 헤어진 후 10년 동안 두 사람은 확실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살인사건이 발생하기 한 달 전, 두 사람은 우연히 마주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2020년 1월 16일, 에이미는 엑스비즈 시상식에 참석했습니다. 이것은 엑스비즈 잡지가 주최하는 연례 대상입니다. 이 상은 AVN 어워드와 나란히 하는 성인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최고상 중의 하나입니다. 에이미가 무대 위에서 사진을 찍고 있을 때 그녀는 익숙한 실루엣을 보았습니다. 그가 바로 게러스였습니다. 당시 게러스는 카메라를 들고 무대 아래에서 과거 에이미가 자신에게 보냈던 문자 내용을 큰 소리로 읽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에이미를 매우 난처하게 만들었죠. 에이미는 무대에서 내려와 게러스를 구석으로 끌고 갔고 그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게러스는 에이미를 사랑한다고 하다가도 다시 저속한 말로 에이미를 모욕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죠. 에이미는 게러스의 감정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게러스는 매우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심지어 바닥에 나뒹구기도 했죠. 결국 주최 측의 중재로 이 소동은 겨우 진정될 수 있었습니다. 에이미는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그녀는 이후의 만찬에도 참석하지 않았죠. 그날 밤 에이미는 로버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로버트에게 다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게러스는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더라도 판사가 기각할 가능성이 높았죠. 에이미는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건 무조건 게러스 짓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이미가 이후 드루에게 연락한 것도 아마 이 사건과 관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2월 17일 기획경과는 수색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경찰은 게러스의 집에서 핏자국이 묻은 옷과 범행 현장에 있던 것과 똑같은 주사기를 찾아냈습니다. 이로 인해 게러스는 경찰에 체포되었죠. 게러스가 받고 있는 혐의가 살인죄였기 때문에 보석금은 무려 2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적용하더라도 20만 달러를 납부해야만 보석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게러스는 금세 이 돈을 모았고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게러스에게 불리한 증거는 매우 확실했습니다. 그의 집에서 발견된 옷의 혈흔은 에이미의 것이었죠. 에이미의 손톱 밑에서 나온 생물학적 증거는 게러스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것과 일치하는 주사기까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게러스가 범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석방을 받은 사람은 특정한 규정과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들은 국경이나 공항에 접근할 수 없으며 법원의 호출에 언제든지 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불과 하루 만에 게러스는 이 규정을 어기고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나타났습니다. 법원은 그가 보석 상태를 버리고 도주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러스는 다시 체포되었고 그의 보석금은 몰수되었습니다.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게러스 퍼스하우스에 대한 재판은 2022년 8월 30일 동로스앤젤레스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게러스의 범행이 1급 살인죄인지 2급 살인죄인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주된 차이는 사전 모의와 계획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해야 했죠. 이는 게러스가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게러스가 단지 절망감에 의한 격정 범죄를 저질렀을 뿐이라고 주장했죠.
심지어 누가 먼저 물리적 충돌을 일으켰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어노 검사는 에이미의 이메일 하나를 증거로 제시하며 게러스가 느낀 것은 절망이 아니라 분노에 더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이 가질 수 없는 것을 파괴하고 싶었을 뿐이었죠. 2023년 9월 29일, 배심원단은 오랜 수기 끝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게러스 퍼스하우스의 2급 살인죄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죠. 에이미는 지혜와 아름다움, 성공을 모두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가정과 결혼 문제 전문가로서 여성들에게 도움과 상담을 제공했죠. 그녀는 자신의 스토커를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고 있었고 모든 올바른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죠. 에이미의 친한 친구인 로버트는 앞장서서 에이미 하이 기념비를 세울 계획을 주도했습니다. 에이미의 또 다른 친구인 글래니스가 이 기념비를 디자인했습니다. 이 기념비는 사람들이 모여 사색하는 장소가 될 것이며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이 늦기 전에 서둘러 도움을 청하라는 메시지를 일깨워 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댓글, 좋아요는 늘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